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도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의 다툼 역시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출근길 안개가 말썽입니다. 여기에 중국발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오늘도 미세먼지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외출할 때는 황사 전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은 잠시 뒤에 알아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놓고 2주 넘게 숙고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합니다. 트럼프가 포문을 연 관세 전쟁에 유럽과 캐나다가 보복 관세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애초 EU가 관세 원인을 제공했다고 반발하면서도 관세 추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우협회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건강을 위해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각자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한다면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밤사이에 황사에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오늘도 전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탁한 공기는 내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탄핵 국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2주 넘게 숙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판결 선고가 3월 중순을 넘기게 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최종 변론이 끝난 지 14일 만에 판결 선고를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1일 만에 파면됐습니다. 모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주 이내 금요일에 판결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한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도 오는 14일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매일 오후 평일을 이어가며 여전히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선고 이틀 전에는 양측에 기일을 통지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여태 소식이 없는 만큼 3월 중순을 넘길 전망입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지도 이미 보름이 지났는데 판결 선고가 다음 주를 넘기면 탄핵 소추일로부터 심판 선고까지도 역대 최장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판결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을 기준으로 90일을 넘기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 탄핵 사건이 몰린 점도 과거와는 다른 대목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전례 없는 국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민감한 쟁점을 차근차근 짚어가며 긴 시간 심사숙고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합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 만큼 탄핵 소추가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에는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 국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는 또 한 번 실종됐습니다. 여야가 사실상 거리의 정치로 탄핵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 속에 내로남불식의 내탁 공방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각하하라, 파면하라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건 매한가지인데 서로를 향해서 헌재를 압박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장외 천막투쟁을 시작한 이유를 여당에서 찾았습니다. 헌법 파괴, 중범죄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걸 넘어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로 헌법재판소까지 겁박한다고 날을 세운 겁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릴레이 시위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비판의 화살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장외투쟁과 단식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거리로 뛰쳐나간 건 원내 일당 민주당이란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거는 국민에 대한 전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매서운 비판과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상대당을 향한 비판의 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대화 상대가 아닌 처단 대상으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00일, 양 진영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회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치권이 오히려 시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지층 결집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이제는 탄핵 심판 선고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테러와 범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헌법재판소 상공 일대에서의 비행이 금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고시보를 보면 오늘 0시부터 19일 밤 11시 59분까지 서울 종로구 헌재청사 반경 약 1해리가 임시 비행금지 공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기간 헌재청사 주변에서는 드론을 비롯한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되고 119 등 응급구조기 비행은 허용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래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에 들어갑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탄핵 선고 당일에 헌재 인근 운현유치원과 교동초, 제동초, 덕성여중고 등 11곳의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곳은 선고 전날에도 휴업하고요. 윤 대통령 관저 근처 한남초등학교도 휴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제 100일하고도 조금 더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탄핵 찬반 양측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올수록 양측은 더 첨예하게 대치하는 모습입니다. 그 현장을 김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여의도 국회 앞과 한남동 관저 앞, 서울구치소와 헌재 앞에서는 탄핵 찬반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 앞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또 헌재를 향해 탄핵을 각하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기 탄핵! 사기 탄핵! 각하하라! 각하하라!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광화문에 모여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대통령을 서둘러 파면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내란 수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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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대학가 곳곳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른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대에서 양측 학생들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립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유튜버 등 외부인들이 가세하며 마찰을 빚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이미 내란 수괴로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한 윤석열의 나라에서 단 하나의 미래와 단 하나의 희망도 없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오늘 움직이고자 한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기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반드시 계엄의 정당성과 본질을 직시하고 계엄 선포 후 100일,
첨예하게 대립해온 찬반 양측 갈등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격에 유럽과 캐나다가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못지않은 고율 관세로 보복을 경고했고요. 트럼프 지지층을 표적으로 삼은 관세 카드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이미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던 유럽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4월 1일부터 260억 유로, 우리 돈 4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1기 때 10조 원이었던 보복 관세 규모를 4배로 키운 겁니다. As the United States are applying tariffs worth $28 billion, we are responding with countermeasures worth 26 billion euros. 청바지, 위스키 같은 상징적 미국산에는 5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할리 데이비슨으로 대표되는 오토바이는 6%에서 56%로 관세를 끌어올리며 트럼프 지지층을 겨냥했습니다. Wenn jetzt Zölle an die Stelle gesetzt werden, schadet das der amerikanischen Wirtschaft am meisten, aber vielen anderen auch. 그나마 다음 달 시작으로 여지를 둔 유럽과 달리 대미 철강 수출 1위 국가인 캐나다는 곧바로 3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멕시코와 브라질, 영국 등은 보복 관세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실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Pues no sabemos. Ese es parte del proceso que se va a seguir de diálogo con el gobierno de los Estados Unidos. Vamos a esperar cómo viene el 2 de abril para ver si nosotros tenemos que tomar también algunas acciones.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원한다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은 대미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캐나다처럼 트럼프 관세에 맞대응할 순 없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전쟁 현재 진행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내 전투에서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에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발효로 시작된 각 국가의 갈등을 도내 전투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 맞대응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고 이길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If you put more tariffs on the EU, will you respond to their retaliation? Of course I'm going to respond. We're going to win that financial battle. It's a financial battle. 캐나다를 상대로 철강 관세를 50%까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등 관세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일관성이 아니라 유연성이라고 발끈했습니다. And I'm not like a block that just I won't delay. It's called flexibility. It's not called inconsistency. It's called flexibility. And I think you want me to be flexible too. 자동차 업계 요청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를 한 달 유예한 것처럼 앞으로도 유연성을 유지할 거라면서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I'll always have flexibility, but there will be very little flexibility once we start. April 2nd is going to be a very big day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상호 관세를 예고한 4월 2일까지는 일부 국가의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해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된다면 증시는 급등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NN 여론조사 결과 미국 성인 61%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밀어붙일수록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또 별도로 국가별 상호 관세까지 도입하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죠.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선 광우병 사태로 중단됐던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상호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각 11일까지 미국 업계의 요구사항을 접수했습니다.
상대 국가의 관세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관행 등 비관세 장벽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상대로 큰 흑자를 보고 있는 21개 나라엔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한국도 포함되면서 상호 관세를 피해가긴 쉽지 않아졌습니다. April 2nd, it becomes all reciprocal. What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It's a big deal. 미국 업계가 쏟아낸 요구 가운데엔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로 금지된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입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고기협회는 의견서에서 중국과 일본도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이 문제가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지만 무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수출금융, 낮은 전기요금 등을 불공정한 관행으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약값 통제 정책과 신품종 콩의 수입 절차, 블루베리 수입 제한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4월 2일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 제대로 된 검증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압박용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I am happy to have a discussion with our foreign counterparts that says that here's what we think you were doing. 별도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줄줄이 관세 전쟁의 대상이 될 예정이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축산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에 우리나라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정부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요청도 없었고 미국 측의 입장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한우 농가들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국 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국회와 정부는 농민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와 정부가 이런 수입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이를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로 시선이 쏠릴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을 오늘 선고합니다. 현재 탄핵안이 접수된 지 거의 100일 만인데요. 복귀 여부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 등을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망신주기식의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등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쪽이 지정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 비공개 출장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후 100일가량이 지난 오늘 헌법재판소가 두 사건에 대해 동시에 선고를 진행합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헌재가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할 경우엔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최 원장은 한 차례 진행된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사실을 담고 있다고 반박했고 감사원장 탄핵 추진으로 감사원은 독립성을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속히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지검장 등 수사를 맡았던 검사 3명은 최종 변론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거라던 예상과 달리 두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추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한 건 그만큼 헌재가 숙고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쟁점 자체가 복잡하진 않지만 변론기일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탄핵 사유를 반박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 데다 비상계엄이라는 사안의 성격과 쟁점이 기존 사건과는 크게 달라 형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뭘 채택하고 뭐가 근거가 될 것인지 이거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거에서도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율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찬반 의견을 담은 탄원서 등이 266만 건 넘게 접수되는 등 점점 격화하고 있는 갈라선 여론도 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선고를 앞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이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여타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줄줄이 접수된 것도 심판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꼽힙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의 결정 근거 가운데 하나였던 그 구속기간 산정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해 상급시 판단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농후해서 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책임론이었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내란 사건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며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따진 건 학자들 견해 가운데 가장 엄격한 입장을 택한 거라 근거가 없지 않다면서도 일선에서 불거진 구속 기간 산정 혼란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즉시 항고 가능 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했던 사건들을 보면 지금 윤 대통령처럼 석방된 상태에서 이뤄진 선례가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1심 재판부 결정에 대해 상급심까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직접 밝힌 건 다소 이례적인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천 처장 발언 이후에도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 검찰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즉시 항고를 했다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멈췄을 텐데 이처럼 검사의 불복이 법원 결정보다 우선하게 되는 건 위헌이라고 과거 헌재가 판단했다는 겁니다.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린 과정에서 그 말씀드렸던 건데 법률 적용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헌 선고가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 천 처장 발언으로 검찰 분위기가 달라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을 채택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같은 자리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통령 수사를 문제 삼으면서 오동훈 처장의 사퇴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오 처장은 적법 절차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태원 기자입니다. 법사위 현안 질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여당 소속 의원들이 공수처를 맹폭했습니다. 영장 쇼핑 의혹이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대국민 사과와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수사 과정의 위법 문제는 없었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공수처장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의 그 업무 집행에 적법 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마치 자범처럼 도주도를 그려가면서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이 수사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오 처장은 공수처 수사를 내란이라고 표현한 건 정부기관을 모독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의원님께서 지금 이 신성한 국회에서 그리고 또 이 우리 공수처라는 어떤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의 범위 문제나 수사권, 기소권의 불일치 문제 등 내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존 공수처법의 규정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우 의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잃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우 의장 측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탄핵을 검토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어설픈 정치 대신 헌법부터 지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두 사람의 탄핵 카드도 동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헌재가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한 건 아닌 만큼 최 대행도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최상목 대행에게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다. 또 우 의장이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에 사실상 협력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벗어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줄탄핵 예고로도 모자라 내전으로 나라를 파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최 대행이 우 의장의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 것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향합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됐고요. 곧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도 예고된 가운데 다음 달 2일부터는 나라별로 상호 관세도 부과됐는데요. 관세가 결정되기 전에 우리 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텐데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테러와 범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헌법재판소 상공 일대에서의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오늘 0시부터 19일 밤 11시 59분까지인데요. 드론을 비롯한 모든 비행체의 비행은 금지되지만 119 등 응급 구조기 비행은 허용됩니다. 홈플러스의 대금 확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홈플러스, 전자식품, 생필품 등 주요 납품기업과 비공개 간담회를 엽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영향으로 지난주의 경우 송파구가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급등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지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인은 자녀 사교육비에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통계청의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통계청의 2023년도 조사 결과는 27조 원대였는데요. 최근에 시민사회단체가 분석을 해봤더니 지난해 사교육비는 40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경신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동향 3월호를 통해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81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오전 9시 반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 센터 3층에서 기업 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개최합니다. 금감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하고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방안과 주주 행동주의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일정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받지도 않은 재산에 과도하게 세금을 물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상속세를 각자 받은 만큼 내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한다면 1억 3천만 원의 상속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이게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75년간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물가와 아파트 가격 상승 등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산층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낡은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세금을 부과해 세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 유산세는 상속세 기준이 15억 원으로 자녀 1명당 8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5억 원이 상속세 기준이 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유산취득세는 기존의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해 자녀 1인당 기본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하면 현행 유산세는 상속세가 1억 3천만 원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자녀공제가 각 5억 원이 적용돼 세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자녀공제에 대해서는 5억 원을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를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이렇게 바꿈으로써 이제 다자녀 가구에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리고 또 각종 추가 공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억 원이 적용되는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도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도록 바뀝니다. 재작년 8조 5천억 원이 거쳤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2조 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산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5월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장 분할과 우회 상속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겨우 잡히는가 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2배 넘게 급증하면서 전체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의 여파로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향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10달 만에 겨우 뒷걸음질 쳤던 게 무색할 정도로
4조 원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반등을 이끈 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무려 5조 원이나 늘었는데 은행 몫이 컸습니다. 1월보다 2배 넘게 급증해 3조 5천억 원에 달한 겁니다. 올해 들어 은행권이 대출 취급을 본격화한 데다 새학기 이사철 수요 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1월에 설 연휴 때문에 이제 신학기 이사하는 수요들이 2월로 이제 좀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늘어난 게 있는데 1, 2월 평균으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전반적인 둔화 흐름은 이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추세 속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해제돼 가계대출이 들썩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거래량도 이미 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폭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주택시장과 금융권 대출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출근길 걱정이 큽니다.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오늘은 대기질이 최악으로 치닫겠습니다. 스모그에 황사까지 덮치겠는데요. 특히 인천과 충청권에는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은 스모그의 영향만 받아서 초미세먼지 농도만 높게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차츰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최악으로 치닫겠습니다. 이 모래먼지는 오늘 절정을 보일 텐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고요.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밤사이 스모그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충청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올라 있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는 오전까지만 영향을 주겠지만 모래먼지가 전국을 뒤덮겠는데요. 입자가 큰 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특히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인천과 충청권에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도 발령 중인데요. 황사는 오늘 절정을 보인 뒤 내일까지 영향을 주다가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4도, 대전이 4.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와 대구 17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주말까지 날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지만 일요일과 화요일에 전국에 비나 눈이 오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과 충청 등 서쪽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연구직에 주 52시간을 넘어 추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특별 연장 근로제도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니까 특례를 만들어서 노동시간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주 52시간 제도의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에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자 정부가 특별 연장 근로 인가 특례 제도를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를 허용하도록 한 제도인데 반도체 연구 개발직에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기간을
1회당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6개월 인가를 받게 되면 근로자들은 첫 3개월은 한 주에 최대 64시간, 나머지 3개월은 60시간 일하게 됩니다. 정부는 격화하는 반도체 업계의 기술 경쟁 속에 핵심 인력이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에 나서야 하지만 노동시간 규제 탓에 한계에 부딪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합니다. 노동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은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특례 활용 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연구개발 노동자 말살 정책이라며 휴식권과 노동 조건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이라는 정부 주장과 어렵게 자리 잡은 주 52시간제 존립 위협이라는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거리 투쟁에 몰두하면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대선 공약에 버금가는 복지, 경제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긴 했는데요. 당분간은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2030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대학생 장학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60%인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을 70%까지 높이고 셋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다자녀 국가 장학금을 둘째부터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재원을 요즘 논의하는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긴 어렵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성세대의 기득권 때문에 고통받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잘 안다면서도 야당 책임이 적잖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지지층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연금개혁과 같은 현안에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민주당은 올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계를 겨냥해 지역화폐 확대와 주 4일제, 가산금리 인하 같은 세부 정책 60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 아니냐는 해석엔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의 역점 정책인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조직 정비가 한창입니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이 말로만 외치다 보니 민생이란 단어가 낡은 것처럼 오염됐다며 여권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시각이 한쪽에 쏠려가지고 꼭 흑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만 보고 있는 거는 뭐라 그래요? 고집불통이라 그러죠. 여야 지도부가 정책 행보를 이어가곤 있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외투쟁으로 번지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수습될 때까지 나라 안팎에 닥친 경제 위기의 해법도 정치권에서 찾긴 어려울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의붓형과 편의점 여직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대상을 착각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직원 언니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던 남성이 피해자를 언니로 착각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검찰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2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다세대 주택과 인근 편의점에서 잇따라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집에서 의붓형을 살해한 데 이어 편의점을 찾아가 20대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던 편의점 직원 살해 이유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B씨가 근무하던 편의점은 가족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A씨는 과거 B씨의 언니와 폭행 시비가 붙어 신고당했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붓형을 살해한 A씨는 이때 일이 갑자기 생각나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편의점에 있었던 건 동생 B씨였고 A씨는 언니와 착각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근 구속 기소했습니다. 보복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 징역 5년 이상의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퇴원 후 복용하던 약을 임의로 끊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유가족은 고심 끝에 내일 빈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국과수는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가수 휘성의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1차 구두 소견으로 사인 미상,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가 유관으로 보고 판단한 내용이라며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부검이 끝난 만큼 장례 절차도 이뤄집니다. 애초 가족과 친지, 지인만 참석하려고 했지만 장례식장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속사는 휘성 어머니의 건강이 염려돼 조용히 치르려고 했지만 유가족이 고심 끝에 휘성을 기억하고 사랑해준 많은 분들과 함께 추모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휘성의 동생은 형에게 누구도 위로해주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이 항상 있었고 음악과 노래를 통해 그 감정을 달래고 승화시키며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형의 노래와 음악으로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편하게 빈소에 방문해달라고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휘성의 빈소는 14일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고 발인은 16일, 장지는 광릉 추모공원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상계동 아파트 단지에서 학부모와 함께 보행로를 걷던 6살 아이 옆에 벽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제 8시 50분쯤 창원시 이동에서 길 가던 50대 남성을 돌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 50대가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교직원 채용 자격을 개신교인으로 한정한 숭실대에 인권위가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가 내년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치매 위험이 큰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도 급증해서 3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3년 전체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조사 때보다 0.25%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명 중 9명 넘게 치매를 앓고 있는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올해 치매 환자는 97만 명을 웃돌고 내년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9년 뒤인 2044년에 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혼자 살거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치매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치매 환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45.8%는 돌봄에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치매 전 단계로 기억력과 언어 능력 등이 크게 떨어졌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도 인지장애는 더욱 심각합니다. 2016년보다 65세 이상 노인 유병률이 6%포인트 넘게 급증해 28.42%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무려 297만 명에 달하고 내년에 300만 명을 돌파해 2033년엔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피할 수 없는 난제인데 정부는
찾아가는 치매 검사와 장기 요양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지난달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4연임에 성공한 정몽규 회장과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조처를 요구한 문체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체부의 교부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초중고 리그 개막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정 회장은 자신에 대한 대한체육회 인준이 나는 대로 문체부와 본격적으로 상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보조금 지급 중단은 지난해 말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는데도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탓을 하며 자체 예산을 우선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얼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여자 컬링 대표팀이 다가오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겠다는 당찬 목표를 드러냈습니다. 김은지와 김빈지, 김수지, 설예은, 설예주로 구성된 여자 컬링 대표팀은 서울올림픽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컬링 대표팀 선수들의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컨디션이 다들 좋아 보인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계선수권에서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년에는 아쉽게 동메달로 마무리를 해서 올해는 꼭 저희 홈에서 하는 만큼 금메달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스톤이 막 2개가 날아가고 3개가 날아가고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같이 약간 유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주 금리 결정을 앞두고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예상치를 밑돌자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며 자화자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효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지표인 만큼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을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만들겠다고 꾸준하게 강조해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1월에 계란 등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 오르자 바이든 행정부를 탓했습니다. Joe Biden especially let the price of eggs get out of control, and we're working hard to get it back down. 그런데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9%로 예상치를 밑돌자 백악관은 트럼프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언론과 전문가들은 언제쯤 트럼프에 대한 의심을 버릴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됐지만 이번 물가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뒤섞이며 지난 이틀 동안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데다 2월 지표에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효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Recession is directly linked with the uncertainty around tariffs and what the impact may have on inflation.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관세로 인한 영향을 반영해 올해 4분기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여파를 고려해 오는 18일과 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일본이 수입쌀에 7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쌀이 미일 간의 통상무역에서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성역과도 같은 것이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불공정 무역 사례로 일본의 쌀을 정조준했습니다. 도표까지 들고 나와 일본의 수입쌀 관세가 700%가 넘는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Look at Japan tariffing rice 700%. President Trump believes in reciprocity. And all he's asking for at the end of the day are fair and balanced trade practices. 여기에 소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관세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미국 측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만 보였습니다. 米国政府関係者の発言の逐一に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ますが、いずれにせよ米側と意思疎通を図っ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반면 일본 언론들은 백악관 주장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니혼 게이자에는 일본이 77만 톤까지는 무관세로 미국 쌀을 수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700%의 관세율은 정확성이 떨어지며 2005년 WTO 협상 때 제시된 수치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쌀 관세율을 이유로 일본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자국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쌀은 미국과 일본 간 통상 협상에서 최대 성역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경우 양국이 정면으로 부딪힐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이 일본의 최대 민감 농산물 품목인 쌀을 직접 거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회피를 위한 일본 정부의 대응책 방정식은 한층 더 난해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여름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으로 빼앗긴 쿠르스크 지역을 상당 부분 수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부전선에서도 진격을 계속하고 있어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굳이 지금 휴전에 동의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쿠르스크주 수자에 러시아군이 진입했다는 설명입니다. Сегодня, 12 марта, от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Суджа были водружены флаг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одов и войск,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этой операции. 지난해 여름 쿠르스크 기습 공격에 성공했던 우크라이나는 최근 점령지를 빠르게 잃고 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군사 블로거는 내일쯤이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적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쿠르스크를 방문해 영토 완전 수복을 명령하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동부전선에서도 진격을 계속하는 등 전세가 유리한 러시아가 30일 휴전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oscow might think it's pressing home a military advantage. So for the time being, Russia can sit back and wait. Everybody is saying the ball is in Putin's court. That also means that Russia has the initiative. 미국이 우크라이나 압박에 치중한 나머지 러시아에 대한 협상력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When the Trump administration begins a negotiation by saying that Ukraine can't ever become part of NATO or the United States will not provide any backup security guarantees, you give up leverage going in. 러시아가 휴전안을 받아들여도 문제는 남습니다. 현재의 전선이 사실상 국경으로 굳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1000km에 이르는 전선에서 휴전 이행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열차 납치 사건이 정부군의 구출 진압 작전으로 종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군 수십 명과 함께 일부 인질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퀘타에서 160km가량 떨어진 마슈카프 터널 앞. 열차가 달리는 방향 앞쪽에서 갑자기 폭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철로에 미리 설치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납치범들은 이렇게 열차를 멈춰 세우고 장악한 뒤 총을 쏘며 승객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हम इधर ही रहे तो इन्होंने ये हो सकता है ये मौके उड़ा दिए बम मार के कुछ ऐसा फिर हमने दरवाज़ा खोल के हम उधर से बाहर निकले उन्होंने बाहर हमको उधर 사건 직후 발루치스탄 해방군이라 불리는 무장 반군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안군 등 200여 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수감 중인 발루치스탄 정치범과 독립운동가를 48시간 안에 석방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군 병력을 동원해 진압작전을 벌여 열차에 있던 무장반군 30명 이상을 모두 사살했고 인질 346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कि ऐसे एनवायरनमेंट में जब एक ट्रेन के डब्बे में आपने हॉस्टेज रखे हो और उसमें आप हॉस्टेजेस को बचाएं और टेररिस्ट को मारें
तो उन्होंने तमाम टेररिस्ट को जहन्नुम वसल किया। 작전 도중 열차 승객이었던 군인 27명이 무장 세력에 의해 희생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아프간, 이란과 국경을 맞댄 발루치스탄주는 광물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중국이 1대1로 관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 반군은 파키스탄 정부와 외국 자본이 자원을 착취한다며 독립 요구와 함께 테러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일부라도 빨간 숫자를 보여드리는 게 정말 오래간만의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정 국면이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오렌지 이런 지수에서도 반등폭은 다소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우는 소폭 하락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1%대, 그래도 오름폭이 꽤나 컸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대폭 조정을 받았으니까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꽤나 유입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게 본격적인 반등을 예고하는 걸까? 아니면은 조정 속의 일시적인 반등을 뜻하는,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일까?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을 더 봐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격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완화할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뭐가 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EU와 캐나다는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관세의 강도를 높였고요. 트럼프 그리고 공화당의 표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들로 골랐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당연히 아니겠죠.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돈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 관세 전쟁도 전쟁인데요. 무엇보다 트럼프의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 그러니까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놨는데요.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 있는 거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할 때까지는 유연성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관세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건데요. 글쎄요, 여론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성인 가운데 60%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요. 70%는 관세 정책이 물가를 올릴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 지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경제 지표는 역시 2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CPI 상승률이 나온 건데요. 1년 전보다 2.8% 올랐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둔화 흐름을 보였거든요.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긴 했죠. 하지만 낙관마하기에는 다소 일러 보입니다. 이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기 전의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당장 이 지표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금물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는 엔비디아를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시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다가 조정폭이 꽤 컸죠. 그래도 간밤에는 힘있게 반등했습니다. 6%대 올랐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불안하게 합니다.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시장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당장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최대의 변수, 트럼프의 입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정책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하는데요. 당장 내년부터는 중간선거에 대비해야 되니까 올해는 칼을 마구 휘둘러도 늦어도 내년에는 상황을 수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테니까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타트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